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김은별입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이 보합권 내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시가 살짝 넘어가는 구간인데요. 약간 상승불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옵션 만기일이죠. 그런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오늘 주식시마론에서 전략들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제는 반복되는 조정,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할 것은 입니다. 일단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FP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전화로만 뵙다가 오늘 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네, 좋은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최근에 시장이 좀 박스권으로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 2700선에서도 되게 아슬아슬한 움직임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의 조정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2분기에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좀 여러 이제 뭐 증권사에 좀 예측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도 보더라도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2700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20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주가에 좀 어느 정도 하단은 좀 잡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좀 이제 과거로 돌아갔을 때 좀 이렇게 보다 보면 보통 주가가 사상 최고, 그다음에 이익도 사상 최고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좀 큰 폭의 조정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고점 대비했을 때 한 16.5%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 정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또 향후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가지 좀 이슈들로 인해서 과연 쌀까? 과연 기업들은 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괜찮을까? 그다음에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를 빨리 실시하고 있는,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밸류에이션 관련된 부분을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면 충분히 좀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면 지금 기업들의 이익 변동성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업황에서 이제 고점에서 투자를 늘려서 현금이 좀 악화되는 좀 그러한 흐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금 유보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보율을 늘리는 대신에 좀 주주하는 정책을 좀 소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구조의 좀 특성을 감안한 어떤 그런 행보가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런 특징이라든지 이런 내부 환경을 좀 잘 이제 파악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측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나온 악재들은 새로운 악재들은 아닙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중국의 이제 봉쇄령, 즉 제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슈가 아닌데 거의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모멘텀이 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좀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들. 하지만 그런 이익도 결국은 어떤 상황에 맞게끔 제대로 저희가 밸류에이션하는 어떤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약간 험난한 좀 시기는 예상됩니다만, 2분기에는 분명히 좀 저점에 대한 확인은 분명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 자체는 좀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특히나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리스크들,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밸류에이션을 좀 잘 측정을 해보고 기업들의 실적,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좀 픽을 해놓으면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나갔을 때, 악재를 어느 정도 소화를 했을 때 2분기부터는 분명히 괜찮은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입니다. 사실 올해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려면 코로나19라든지 원재료 급등, 뭐 물류 부담 여러 가지들을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좀 측정할 때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근에 실적 시즌이 좀 개막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이제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제 뭐 증시 전체를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 상당히 민감한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의 증시보다는 오히려 미 선물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글로벌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퍼에서 사서 뭐 저퍼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좀 격언이 어느 정도 지금
좀 설명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네. 사실은 고포에 사서 저포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포에 사서 고포에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좀 격언이 바뀌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밸류에이션을 좀 생각하는 그런 관점도 약간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글로벌 경기가 좀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익의 추정 가시성이 좀 많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좀 이제 한국 시장은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약간의 좀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갸우뚱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한국 시장을 좀 투자를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어닝에 대한 부분들이 네. 좀 상당히 좀 계속 요즘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어떤 그런 좀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기업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적정 밸류를 좀 평가하기보다는 최근에 좀 단기 모멘텀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관 투자자들도 좀 그런 평가 기간을 좀 짧게 하면서 확실히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성향으로서 주식을 매매하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올 때 오히려 좀 매도를 하는 좀 그런 좀 고점 매매가 계속 나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실적이 확인이 되고 좀 상승의 기류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자체도 실적과 표를 전으로 조금씩 쉬어가는 또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계산도 좀 약간 트렌드에 맞게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원자료 관련된 부분에서 좀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로 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계속 해석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 자체라기보다는 물가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물가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상승을 하다가 좀 어떻게 보면은 하향되면서 평준화가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쭉 이제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제 경기가 약해졌다는 좀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원재료의 상승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더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미국은 좀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반대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과 상관없는 업종 혹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매출 총 이익률이 좀 꾸준히 늘어가는 업종을 좀 찾아내는 좀 그런 상황이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좀 헬스케어라든지 네. 경기 소비재가 좀 그런 쪽으로 봤을 땐 좀 유망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물가가 네. 오른다 하더라도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소비가 계속 일어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결을 좀 달리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기후 변화들로 인해서 네. 면역이라든지 뭐 이제 뭐 미용부터 시작을 해서 좀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관심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인간이 좀 살아가면서 뭐 생명 연장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살 권리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좀 권리랑도 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종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좀 이러한 좀 매출 총이익이 좀 늘어가는 좀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굳이 또 IT 내에서 좀 꼽자고 한다면 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가 좀 양호하게 좀 그 원가에서 좀 판가로 좀 그 가격이 전이가 일어나는 좀 그런 업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측면에서 좀 이런 섹터들이나 종목들을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매크로적인 요소들 때문에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힘든 시기인데 단기적인 모멘텀 트레이딩으로 현재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좀 트렌드에 맞는 밸류에이션을 몇 가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이 부분은 한 번에 이렇게 가라앉기보다는 고점에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좀 동떨어진 업종들로 몇 가지를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아닌 헬스케어, 뭐 면역이라든지 건강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기 소비재, IT 쪽에서는 반도체 업종들까지 함께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니까 그렇다면 뭐 증설이나 설비 투자 이런 부분도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사실은 이제 최대 이익이 난 그리고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역대급
실적이 나온 다음에부터는 네.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증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떻게 보면 최대 이익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 네. 오더를 받은 걸 소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증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막다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이제 코스피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 2017년, 그다음에 2021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네. 역대 최대 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해를 보게 된다면 2021년, 2018년, 그리고 2022년이 올해죠. 네. 올해 지금 카펙스도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고, 혹은 이제 올해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워낙 요즘은 좀 거시적 환경이 좀 어지럽기 때문에 네. 약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연시키는 경향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사상 최대 이익을 좀 기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코스피 상장사들 내에서 보게 된다면 자산의 회전율이 좀 빨리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유형자산이 좀 빨리 마무리됐기 때문에 결국은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맞닥뜨린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지금 투톱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시원스럽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최근에 뭐 M&A라든지 좀 미국의 투자 관련된 부분들 조금씩은 좀 뉴스가 나오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증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투자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투자가 좀 늘어나게 되면 네. 영업 레버리지가 좀 크게 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좀 그 순간에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익 가치성이 좀 단기간에 좀 낮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 좀 그런 거는 좀 확실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증설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네. 확실히 좀 주식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증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유증을 한다던가 이제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시장에서는 이제 확실히 그 유증하는 물량이 뭐 이제 공장을 짓는 데거나 관련된 재료를 산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뭐 사용 목적이 찍히다 보면 네. 확실히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주가가 좀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의 가시성은 좀 단기간에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에 좀 이익 모멘텀은 낮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주가는 분명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시차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결국 이제 이익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만 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이런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주주 가치 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어떤 재무의 건정성을 좀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업종들이 지금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데 네. 뭐 IT라든지 헬스케어 업종 제가 앞에서 좀 말씀을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본 투자 증가율이 그래도 타 업종에 비해서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장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치 섹터라기보다는 성장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좀 IT라든지 헬스케어는 분명히 좀 올해도 계속 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다른 이제 좀 섹터 중에서 뭐 소재라든지 뭐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상으로 살짝 좀 고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뭐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이클상으로는 약간 좀 고점에 좀 위치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업종에 상관없이 뭐 무관하게 그냥 투자라든지 이런 에비타가 늘어나는 기업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업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좀 매매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뭐 IT 쪽에서는 삼성전기, 네. 뭐 BGF 리테일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사이클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에비타가 좀 늘어나는 회사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투자의 종목을 하나 골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환경 속에서도 골라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투자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수요가 늘면 증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인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있습니다. 다만 약간 좀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익이 단기적으로는 가시성이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다만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은 선순환 구조를 수축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잘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네, 삼성전기나 BGF 리테일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들 투자가 잘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기업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부분도 잘 살펴봤을 때는 뭐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요소로 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소극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서서 언급했던 이제 살짝 언급이 들어죠. 주주환원이 아닐까 네, 좀 그쵸. 생각을 하는데 네. 국내 기업들의 자본은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나죠. 근데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소극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코스피 200 이제 비금융 기업들의 자본 총계를 보게 되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3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익 임여금이 이제 1,000조가 넘습니다. 한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익 임여금이 뭐냐면 그냥 기업이 자체적으로 현금을 쌓아두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주주환원도 활발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좀 물어본다고 하면 네.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일단은 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대기업들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인드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기업에 계속 재투자를 함으로써 어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좀 뭐 M&A든지 당장에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때라도 일단 현금 이익 임여금을 좀 쌓아놓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걸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주주환원이 어떻게 보면 그거에 따른 관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뭐 주주환원에 좀 소극적이다. 글쎄요, 뭐 100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양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그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라든지 M&A가 없이 그냥 자본만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곳간에 쌓아둔 현금만 100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돈을 가지고 M&A를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 이후에 한 5, 6년 정도 지금 특별하게 M&A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과연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많죠. 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서 90% 정도를 지금 주주환원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의 목숨처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애플에 대한 기술력과 삼성에 대한 기술력을 비교를 해본다면 글쎄요. 저는 뭐 기술력의 차이를 떠나서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부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주주환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피는 이제 섹터라든지 종목 같은 경우가 사실 제 눈엔 그렇게 띄진 않습니다. 이제 뭐 네. 가치주나 뭐 금융주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뭐 예전부터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적금을 쌓아놓듯이 혹은 이제 배당을 받는 종목으로서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지만 성장주 쪽에서 배당을 좀 많이 한다라는 종목들은 사실 크게 좀 눈에 띄지 않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주들의 어떤 배당에 대한 주주환원에 대한 정책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시장의 요구를 좀 반영을 해서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기 정부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주주환원 정책, 국내 시장에서 종목들을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확실히 주주와 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성장도 챙기고 좀 함께 가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분기나 뭐 중간 배당한 기업이 37개사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3배나 는 것이라고 하네요. 근거가 마련된 기업이 327개 기업이었는데 거의 10분의 1 수준이죠. 주주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에 따라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들 몇 가지 봤는데요. 투자 부문 짚어드렸고요. 방금 말씀 나눈 주주 환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밸류에이션까지 계산을 좀 했을 때 괜찮은 이런 종목들을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방역규제 완화 기대, 리오프닝 봄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될 것으로, 조정안이 적용이 될 텐데요. 이제 내일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현재는 해제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실외 마스크도 해제도 일부 가능해지고 24시간 영업 그리고 사적 모임 제한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하게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굉장히 주목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 것 같아요. 리오프닝 시기가. 예, 일단은 벌써 돌고 있죠. 네. 내일 확실히 다 뭐 해제가 완벽하게 되질 것이라는 좀 글이 있는데 네. 일단은 그거는 이제 내일 가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은 이제 뭐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4월 12일이니까 이틀 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일 네. 좀 0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한 1,500만 명 정도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사망자는 이제 한 2만 명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치명률, 이제 치사율이라고 하죠. 치명률은 지금 0.13%, 지금 0.1%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확실히 경증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많이 이제 오미크론이 낮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특히 신규 확진자 수가 확실히 이제 20만 명으로 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약 전체 인구의 한 28% 정도는 감염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일 확진자 수도 20만 명대로 좀 감소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다 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리오프닝 시점을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뭐 3차, 4차 백신을 좀 맞으라고 이제 네. 권장을 하는 어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 뭐 정부뿐만 아니라 뭐 이제 좀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도 좀 실생활을 좀 대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3월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도 103을 좀 넘어가면서 뭐 외식비라든지 여행비 어떤 지출 전망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4월 4일부터 이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이 있고 이게 네. 이제 확실히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12시고 지금 현재 10명인데 네. 여기서 더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이제 실외 마스크는 좀 착용을 좀 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적 모임이나 영업 제한을 좀 이제 좀 방안을 좀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는 하는데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하겠다라는 좀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뭐 외식이라든지 뭐 유흥 같은 채널들 특히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많이 안 움직였던 종목들까지도 분명히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리오프닝 관련된 좀 섹터는 좀 실적과 상관없이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현재는 이제 사적 모임이 10명 그리고 12시까지 제한이 돼 있는데 사실 내일 어떤 이야기들이 발표될지가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됩니다. 많은 기사들에서는 현재 뭐 24시 이제 다 풀리는 거죠. 시간적인 제한들은. 그리고 이제 사적 모임 기준도 좀 다 풀리는 걸로 나올 것이 유력하게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의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 섹터도 뭐 화장품 섹터도 있고 항공주도 있고 여행주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업종별로 뭐 생산 지수 수준은 어떨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섹터들은 이미 다 한 번 정도는 움직였죠. 네. 특히 이제 화장품 sek터가 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화장품 섹터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풀매가 온다라는 네. 좀 리포트가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기초 화장에서 색조 화장으로 좀 넘어가는 뭐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마지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식음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 회식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외식을 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뭐 기관 내 구내 식당 쪽, 그다음에 주점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그렇게 막 확 이제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특히 이제 2월 달에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좀 급증을 하면서 좀 부진했던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1월, 2월 같은 경우는 좀 전분기 대비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지금 거리두기가 좀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4월부터는 좀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의 기조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직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월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근데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는 4월부터 좀 터닝 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알코올 음료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을 네. 해보는데 알코올 음료 제조업의 이제 출하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좀 반등을 시작을 했고 올해도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 2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이제 주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인상 전에 일단 수요가 몰리는 거죠. 일단 좀 네. 먼저 좀 사서 어떻게 보면 좀 마시겠다라는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실현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 전에 미리 좀 사서 마시는 좀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주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터닝 어라운드에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2년 동안 좀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네. 가정에서 마시는 그 소비량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회식하면서 마셨던 양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네. 많이 힘들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분명히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유흥 채널이 이제 작년에 30% 정도까지로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좀 40%까지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뭐 시장 규모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2020년 바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진 그해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뭐 플러스 5%까지도 지금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소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에서 지금 3, 4%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류와 관련된 쪽도 분명히 좀 리오프닝에 좀 바람을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 가운데 조금 덜 주목을 받은 덜 오른 섹터로 음식료 섹터를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쪽에서도 주류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잠깐 나갔다 왔었는데 12시까지 이제 있다 보니까 약간 12시에 딱 끝나니까 좀 뚝 끊기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리두기가 좀 해제가 된다면 확실히 주류 채널은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유흥 채널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다. 작년 수준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함께 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외식 경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좀 리오프닝 관련돼서 항상 이제 우리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살짝 이제 좀 속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연기가 네. 좀 많이 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에서 이제 변이로 갔다가 뭐 오미크론으로 갔다가 좀 중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단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제 개방할 거야 뭐 이제 백신도 나왔어 치료 나왔어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2년을 좀 넘어가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사실은 또 한 번 좀 미뤄지지 않을까? 또 최근에 또 변이가 또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살짝 좀 이제 좀 두려움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좀 이 외식 관련된 경기의 지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나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작년 4분기에 지금 올해 이제 1분기 전망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좀 전분기와는 좀 유사한 어떤 흐름을 좀 나왔었는데 네. 확실히 그때도 이랬던 게 이제 4분기부터 좀 저점을 좀 찍고 올해 1분기부터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했었고요. 또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1분기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미크론 확진자가 또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오면서 1분기의 어떤 반등세는 좀 이연된 모습. 그래서 2분기의 반등을 좀 다시 기대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물가가 좀 상당히 빠르게는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가공식품과 이제 외식 물가 지수가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가 전이로 좀 영향이 좀 오면서 네. 결국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밥상에서 안 오르는 게 없죠. 게 없다라고 거기다 뭐 이제 주류까지도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라면 같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생활 필수품까지도 같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식 물가가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들고 있는데 네. 작년 상반기에 1~2%대 정도 좀 상승률을 좀 보이다가 7월부터 상승률이 좀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 3월 기준으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전월 동기 대비 6.4%, 그다음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6.6% 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식 물가가 좀 상승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이제 식자재 유통업체의 단가 협상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외식의 어떤 이런 좀 물가가 올랐다는 것 자체는 가정 경제에는 그다지 반가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을 좀 판가에 전이시키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외식 업체들은 분명히 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확실히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1월에 외식업 매출 같은 경우가 지금 한 8조 6천억 정도가 좀 나오고 있고 지금 1월 매출액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34% 정도 지금 성장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월 이후부터 이제 2월, 3월까지는 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상향이 되면서 좀 외식장이 좀 살짝 좀 위축되는 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뭐 2월, 3월은 좀 부진했고 이제 뭐 4월부터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 꼭 나가서 사 먹는 것만이 이제 뭐 꼭 매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달 웹을 통해서 매출도 분명히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항공주 같은 경우도 여객의 수요를 화물이 대신하는 약간 버퍼의 느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외식업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외식업에 좀 그러니까 객장에 방문을 해서 직접 사서 드시는 손님들도 있습니다만 웹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흔히 해서 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작년 1월에 지금 이제 그 배달 앱을 이제 통해서 매출이 일어난 게 작년 1월에 한 1조 정도 됐었는데 지금 12월에 1조 6천 정도.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에서 1조 6천억이면 그래도 한 30~40% 정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도 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업체의 월별 매출액도 오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식 업체들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많이 좀 오르고 있어요. 물가도 오르고 식품 가격들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 쪽에서는 좀 외식 업체의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배달 앱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주문하시잖아요. 이런 시장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단순 오프라인 식당 이런 쪽뿐만 아니라 배달을 통해서도 이렇게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분석을 들어봤는데 그럼 좀 구체적인 종목으로 연결을 해봐도 될까요? 어떤 종목, 제시하실 종목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음식료 업체들은 다 좋게 봅니다. 확실히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그 밀가루 관련된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라면 관련된 농심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판가를 전이시키지 못해서 사실은 판매량이 있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작년에 어쨌든 인상을 하게 됐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좀 식음료 업체들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그러한 좀 측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져온 이제 토픽은 CJ 프레시웨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실적 관련돼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시장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약간 소폭 하회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6천억이 좀 되지 않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92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땐 거의 19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네. 작년에 얼마나 힘들었나, 재작년에 얼마나 힘들었나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급증을 하면서 또 외식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 급식도 하기 때문에 네. 급식 시장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좀 위축이 되면서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쉬운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식음료 관련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이제 1분기가 좀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부터 그리고 올해는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두 가지 정도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식자재 유통 쪽에서는 이제 충분히 좀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외식 경기는 좀 위축이 됐지만 분명히 그만큼의 기저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된다면 거래처의 좀 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여기서 이제 공급 단가가 상승이 되면서 결국 이제 협상을 해야겠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실적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결국 이제 수익성까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매출 같은 경우는 뭐 한 4,5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83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볼 때 식자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리바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단체 급식인데요. 이제 네.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조금 제가 볼 때는 적자에 대한 부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급식이라 하면 뭐 이제 학교도 있을 것이고 네. 직장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온라인 수업이 아직은 더 활발하기 때문에 네. 급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100% 이제 빠르게 돌아온다라고 장담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계절적 비수기 효과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전년 대비했을 때 분명히 적자의 폭은 축소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빠르게 흑자로 전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탄력을 받을 때 보면 이제 원래 잘하던 이제 매출이 더 크게 나오거나 혹은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본격적으로 실적 터닝 어라운드가 될 때 분명히 좀 주가의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단체 급식과 관련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올해 분명히 좀 터닝 어라운드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아쉽고, 특히 이제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영업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2분기부터는 터닝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가장 마지막 이 식음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CJ 프레쉬에도 상당히 좀 좋게 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좀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맥주, 소주 관련된 종목들도 있죠. 네. 뭐 이제 롯데칠성이라든지 뭐 하이트진로 같은 종목들 네. 같은 경우 사실은 상향된 목표가가 상향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너무 좀 부진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확실히 이제 문이 열리고 실적을 이제 과시성을 좀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전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 과시성이 살짝은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주가는 많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리오프닝 관련된 다음 타자가 되기에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품 섹터 제시를 해주시면서 CJ 프레시웨이 좀 구체적으로 봐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저점이 될 것이다. 사실 턴어라운드 하면서 확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리오프닝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감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차트를 좀 보니까요. 최근에 3개월간 그래도 약간의 퍼포먼스가 있긴 했더라고요. 좀 올라오기는 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지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조금 이제 한 4만 원대까지 올라다 다시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좀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관들이 이제 좀 이제 최근에 보게 된 매수하는 걸 보면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있는데 약간 빈집털이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바닥에서 사서 모으는 듯한 느낌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지금 최고 전고점이 41,000원 정도 되는데, 네. 뭐 이러한 좀 제가 볼 때 리포트라든 여러에서 봤을 때 지금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5만 원이 더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승 탄력을 지금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좀 전고점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흐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급에 관련돼서 이제 기관, 우리가 말하는 좀 기관, 뭐 외인의 어떤 수급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보게 되면 기관의 수급은 너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고점을 충분히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말씀도 주셨고, 조금 전에도 이제 이 방금 보신 CJ 프레시웨이 외에도 주류 관련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일 하나의 모멘텀이 숨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식 시마론에서는 조정받는 시장에서 봐야 할 것과 리오프닝 내일 좀 본격화될 텐데 그 전에 점검 포인트들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략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양시장 여전히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한 시장이 계속되다가 그래도 오늘 약간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옵션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 대응하시면서 오늘 드린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식 시마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